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속 시원하고 화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초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 힙합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이 한창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동안 숨겨졌던 많은 뮤지션들이 발굴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연예인이 아닌 그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힙합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한 프로그램에서 18살의 장군이 지금 이슈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랩 좀 한다는 친구들이 모여서 오디션을 통해서 경쟁을 치르는 프로그램인데 이 장군이 굉장히 느낌 있는 랩으로 심사위원들한테 극찬을 받았어요. 가라고 SoundCloud 내 믹스테이프 접시물에서 우적거리는 내 모습 보고 있지 Please I'm tryna 여겼지 네 성공의 비결이 어디냐 Stupid as bitch. 근데 문제는 이제 방송에 나가고 3일 뒤에 자진 하차를 하게 됩니다. 왜요? 왜요, 그렇게 왜요? 극찬을 받고 재능이 있는데? 네, 바로 장군의 인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큰 논란이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뭐 반작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최근에 최순실 그 청문회 국면에서 장제원 의원이 정치하신 지 10년 됐는데 처음으로 떴어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해명 참담합니다. 10억 상당의 말 비탄압이 사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8억 3천만 원 상당의 말투표를 구입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대통령 사과를 하신 이후에 국민들이 그 사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당선인 끼가 되게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18대 선거 때, 18대 때 국회의원 하시고 19대 때 쉬시면서도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또 그 시원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번에 꺾고 당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부산에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을 대표해서 토론에도 여기저기 나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의 의견도 물어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언론 노출이 많았다 보니까 그 높아진 인지도가 이번에 독이 된 겁니다. 맞아요. 사실 과거에도 보면 뭐 국회의원 아들이 뭐 절도를 했다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수가 있었지만은 조용히 넘어간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커진 이유는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얻었던 인기에 비례해가지고 좀 이면적인 어떤 가정에서의 사고가 발견되면서 그냥 곱하기 된 거죠. 뭐 일단 이 논란이 된 거는 뭐 요즘 매체 핫한 게 뭐 알다시피 모바일 아니겠습니까? 방송된 지 1시간 만에 정말 그 뜨겁게 달아올라왔는데 누군가 그 인터넷에다가 장군이 과거에 그 직접 쓴 글로 보이는 내용을 SNS에다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급속하게 난리가 나고 이 내용이 나오네. 이거 어떻게 이게 공개였나요? 이 아이디 계정이? 저거는 공개 다 멘션이에요. 공개로 보이는 공개로. 멘션이고 공개로. 이제 저 아이디가 사진도 안 드러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트위터의 구조라는 걸 살펴보면요, 그냥 예를 들어 먼저 상대편이 올린 글에 내가 친구가 아니면요, 그 서로 팔로워가 아니면 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비공개 메시지를.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공개 메시지 보내고 저기 보면은 DM 하자라고 하는 게 DM이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니까 그걸 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이제. 일단 지금 보여줬듯이 그게 조건 만남 이런 내용 자체가 장군의 성매매를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커져요. 근데 그 조건 만남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조건 만남인 거예요? 저희가 그걸 왜 조건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조건 만남이라는 게 SNS상에서 거의 통용되는 단어예요. 네.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로 옛날에 이미 많이 쓰이고 원조 교제라는 용어가 쓰이다가 네. 그게 이제 속된 말로 일본에서 유래된 단어라서 외색이 짙다 그래가지고 굳이 이런 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건 만남이라는 용어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아니 사용되고 근데 있죠. 혹시 시대가 변해서 우리 어렸을 때 만날래? 내가 돈가스 사줄게. 아니면 팥빵.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빵집 가자. 그때는 뭐 돈가스도 펜팔 아니고 보내고 편지 쓸 때 만나고 싶다고 뭐 어디서 만나면 내가 밥 사줄게 뭐 이런 게 사실 있었을 수 있는. 지금은 이제 뭐 혹시나 좋은 만남에 만나고 싶다 뭐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석은 절대 안 되겠죠? 저는 SNS를 통해서 만남의 그 조건 자체가 그냥 만나서 너와 교제를 하고 싶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너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이 담긴
이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돈을 주고 사람 만나겠다는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으면은 그게 조건 만남이 성립되는 건데 저 안에 이제 들어있는 여러 개 중에서 뭐 그냥 만나자 이런 건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게 그런데 5만 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됐죠. 문화상품권. 네, 문화상품권 5만 원짜리가.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충격받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이제 뭐 나이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와. 주고 받으면서 이런 식의 만남을 갖는 게 있다는 것이 이 사건 때문에 좀 더 알려지기도 했어요.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문화상품권을 대박이다. 주고받는 거는 그 나이 또래 애들끼리만 네. 하는 거죠? 아마도 그런 것으로 그런 이제 거죠. 짐작되는 거죠. 저게 이제 작년 8월에 올라왔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얼마 안 된 시간이고 대상이 이제 한두 살 또 중학생이라고 하니까 와.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면서 복잡하게 보는 게 진짜 저게 농담이었냐 아니면 실제로 진짜 그 성매수 행위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밝혀진 것이 없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기 보면은 그 뭐지 배경 사진이라고 하나요? 근데 저기에는 달걀, 후사, 네, 달걀. 네, 근데 그 장군의 사진이 없으니까 그 친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근거가 어떻게 나와요? 누리꾼들이 이제 바로 발견을 해냈는데 네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장용 같은 경우에 싱글 앨범을 발매한 적이 있어요. 그때 홍보했던 아이디가 있는데 이때 이 이메일 아이디가 드러났었는데 이 이메일 아이디와 방금 들어왔던 그 글의 SNS 상에서 사용했던 아이디가 일치한다는 게 사실 드러나서 맞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죠. 일단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장군으로 보이는 그 사용자가 친구와 함께 SNS 메신저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내용도 또 이제 폭로 아닌 폭로가 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엄마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뭐라고 했다. 굉장히 뭐라고 해. 담배 피는 거는 뭐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와서 때려주면 안 되니? 우리 엄마 좀 때려주라. 이렇게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춘기 학생들 보면 약간 무섭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죽하면 뭐 농담 삼아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우리나라 중2들 무서워서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중2병 있잖아요. 중2, 중3 요때가 정말 민감할 무서운, 때죠. 네, 민감한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은 꼭 형이 있는 애들은 그 입을 거칠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형을 팼다는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뭐 그런 거에 맥락의 연장선을 입이 좀 너무 거칠게 나간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장군의 논란으로 장재현 의원이 유난히 부각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바로 장제원 의원의 남다른 집안 배경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부산에서 뼈대 있는 교육 경영자 집안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대학교를 3개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장제원 의원 아버지는 그 80년대 후반이죠. 그 국회 12대 국회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장성만 목사이시고요. 그 바로 형 장제국 씨죠. 그 동서대학교 총장. 재력도 상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력가 집안으로도 아주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장윤은 세인트폴 국제학교를 다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원 처리가 돼 있고요.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하여튼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고 이 학교에서 뭐 아이비리그 진출도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그 학생 수는 적습니다. 아니 돈 없으면 못 가겠구나. 뭐 전형적인 금수저 집안이라고 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또 장제원 의원의 아내도 이제 MBC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근데 또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집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식 교육은 제대로 못 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음악 전문 채널에서 이제 힙합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했고 세 번째 아이템으로 이제 고등학생의 어떤 랩을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나가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버님 입장에서도 프로그램을 나가겠다고 하면 적어도 의사소통은 서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프로그램의 특성상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나온 사람들 중에 몇몇은 과거에 어떤 인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친구의 과거의 어떤 인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사하거나 아버님 입장에서도 그런 건 확인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가서. 근데 제가 이거를 이 일이 일어난 게 사실 이
작품이 나갔던 방송이 그 랩하는 방송이 나간 다음에 한두 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한두 시간 제가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밤에 일할 게 잔업이 남아가지고 하고 있다가 1시쯤에 방송해가지고 방송이 이슈가 되는 거 한번 보고 한 3시쯤에 그 이 일이 이슈가 되는 걸 같이 봤어요. 제가 밤새 일하고 있다가.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비상사태 걸렸다고 밤에 새벽에 그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거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우리 청문회 보면은 고영태 씨도 막 이 일들이 다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친구도 그냥 친구 간의 사적 대화를 가볍게 좀 공개를 했었는데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가 돼가지고 서로 당황한 국면 속에서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은 겁니다. 네. 그 다음날 아침 맞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자들이 일어나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 됐죠. 어쨌든 장재현 의원은 아들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지는 않았던 거네요. 사실 방송 출연은 더더욱 반대를 했을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걸 너 굳이 방송까지 해야겠냐 이렇게까지. 모르게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했던 거는 그 이전일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가 뭐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나중에는 허락했을 가능성이 더. 네, 일반적으로 예. 이제 미성년자가 방송을 할 때는 이번이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지만 그 전에 힙합 오디션도 사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럴 때 제작진은 항상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았고 그건 말을 했어요. 정말로 의원의 아들인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제작진을 통해서 들었었고. 엄마 허락을 받았. 네, 어쨌건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만약에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아들이 핫해지면 오히려 이제 득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뭐 배우로 활동하는 김무성 의원의 아들도 이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긍정적인 효과만을 생각하면서 허락을 해줬지 않을까. 아들이 랩을 하는 아들 준 의원이다. 이러면 좀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셨어요. 사실은 이번 논란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음모론이 개입됐다라는 또 네, 얘기가 뭐 있습니다. 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 번씩 거론되는 얘기인데 그 이혜훈 의원이 2월 15일 날 사건 닷새 만에 이제 그 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루머지만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뭐냐면 국회에 그 여의도 참새들에 빗대 가지고 사정기관, 그러니까 빅브라더 같은 존재인 사정기관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장재현 의원을 보내버리려고 한 방 터뜨렸다. 이제 이게 바로 음모론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이준석 씨가 얘기했듯이 이제 최순실 게이트 때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고 뭐 그런 이유로 그 장재현을 좀 견제한다는 어쨌든 그런 비슷한 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바로 이 음모론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점이 뭐냐면 방송 나가고 1시간 만인가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찾아진 건데 이렇게 빨리 과연 찾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네티즌 수사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좀 음모론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장재현 의원에 대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일제히 뭐 사퇴하라라든지 뭐 국회의원직 뭐 버려라 등등 이런 거를 막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장군은 이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성 논란이 일어난 지 약 3일이 지나서 그 프로그램 제작진을 통해서 자필 편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맨 처음에 논란이 됐던 그 조건 만남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어떠한 만남을 가져본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라고 부정을 했고, 또 그 외에 부모님에 대한, 엄마에 대한 문자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진심은 아니었지만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라면서 뭐 인정도 하고 반성도 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 장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뭐 역시 그 유명 국회의원답게 아주 빠르게 그 논란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2월 11일 날 장재현 의원이 SNS에 글을 네. 올렸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서 정말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고, 근데 이제 아들이 가진 음악적 어떤 열정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이해를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로서 어떤 그 애틋한 마음으로 껴안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글을 올렸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한 거랑 자녀가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행동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뭐 질책도 이어지기도 했는데, 그 다음 날이죠. 2월 12일에 다시 한번 장재현 의원이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수신제갈 하지 못한 저를 반성하겠다. 아들뿐만 아니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도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 라면서 바른정당 대변인 그 신분과 부산시 당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혔죠.
사실 그 아까 해명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 좀 상황이 맞지 않는 가지고 이제 좀 당에 있는 사람들은 부연 설명을 이제 요청을 했더니만은 사실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애가 그러니까 장재훈은 평소에 이렇게 지리하는 스타일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엄한 사람이에요.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뭐였냐면은 음악을 하고 싶어했던 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초기에 아들과의 사이가 어느 정도 멀어졌던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통감한다라는 이야기였고 물론 그 부분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거 말고 그러면 이 얘기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거는 뭐 길게 해명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직 사퇴하면서 그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해명할 상태인데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 능력적인 것도 기대하겠지만 도덕적인 것들, 특히 수신제가에 관한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최근에 청문회 스타로 뜨신 분이 이렇게 불미스러움이 발생하니까 당 입장에서는 어이구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군의 멘탈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생방송을 했어요. 페북 라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SNS로 최근에. 그걸 하면서 자기 앨범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정대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랑 함께 뭐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뭐 학교의 학비가 얼마 정도, 요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걸 바로 잡고 학교는 자퇴한 상태, 그리고 뭐 이제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 아버지한테 뭐 맞았다라는 풍문이 돌고 있는데 아니다, 난 누구한테도 맞지 않았다, 이런 힙합 정신을 정말 보여줬고 방송인도 생방송은 주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20분 동안 한 라이브 시청자가 한 1000명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다시 본 사람까지 하면 영향력도 그 관심사가 대단했던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라이브 방송 자체가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논란이 되고 나서 이후에 본인이 한 겁니다. 이후에도 그럼 결국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친구에 대해서 제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도 그거를 당연히 허락 안 했겠죠. 부모님이라면 그렇죠. 라이브라면 더더욱 더 허락을 안 했어요. 제 생각에는 몰래 부모님 몰래 그냥 하지 않아요. 이 나이 때라는 거는 갑자기 본인이 뭐 진짜 이 접하지 않던 세계를 접하는 거거든요. 그냥 학교 다니던 애가 갑자기 수백만 명 단위로 욕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때 보통 이제 패닉하면서 억울함이 가장 먼저 싹트죠 보면.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예를 들어 뭐 성매수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한 50% 진실이면 50% 정도는 자기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 통로를 또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면 부모든지 이렇게 한다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결국 내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아주 진출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희끼리 한번 얘기해보면 궁금해요, 저는. 아니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장재현 의원 집안 자체가 무슨 교육자 집안이고 또 거기에 또 신학 박사님 계시고 뭐 이런데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자 보면 저희 동네 목사님 아들이 제일 말썽쟁이였고 저희 학교의 선생님 아들이 굉장히 삐딱선을 많이 타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반발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집안에 이렇게 엄격하고 어떤 너네들은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가 이러니까 이거에 약간 삐뚤어져 나가려고 하는 자식들의 그 반발심이 중고등학교 때 꽤 많이 표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이 가정이 장재현 의원의 그 바쁜 가정에서 외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조금 이렇게 자주 그 속까지 챙기지 못한 부모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할 만큼은 다 이제 어떤 도의적 책임은 한 것 같아요. 한 명은 이제 아들은 방송에서 하차를 했고 뭐 의원님도 이렇게 뭐 직에서 사퇴를 했고 이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과거 행적이 일반인들은 이제 검증 문제가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과거 행적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냥 장재현 나쁜 놈 뭐 이렇게만 물어뜯고 버려버리고 잊혀지고 이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진짜 이번에 그 청문회를 통해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본인의 이제 입지도 세우고 정치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들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좀 곤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먹튀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입니다. 호텔이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먹튀한 것 아니야? 특혜를 받은 지역이었는데 왜 팔고 튀냐? 시세 차익이 무려 30억 원. 먹튀를 당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무려 8천만 원을 들고 튄 매니저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350만 원. 음주 단속에 걸렸다. 30만 원. 상습
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네, 이 매니저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전과 와, 철벽같이 믿었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더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인간의 도리와는 멀어진 그런 일이 아닌가. 어느새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난히 결혼과 열애 소식도 들리는데 그럴수록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은정 씨의 마음은 좀 허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요? 네. 제일 잘하시는 것 어떠세요? 같아요. 왜요? 왜 제가 허할 것 같으세요? 아니 아무래도 이제 또 봄이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직설적으로. 열애 대놓고 기사나 이런 얘기해요. 것들을 보다 보면 또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강요하는 느낌인데? 네, 아니 뭐 저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요즘 이렇게 TV에 이상민 씨 나오는 거 저 많이 모니터 하거든요. 근데 되게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쁜 속에서 굉장히 좀 허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빙고. 네. 바쁠 때 더 허합니다. 네. 빙고. 네, 어떠세요? 빙고. 그래서 저는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루 정도 쉴 때 음. 굉장히 허합니다. 그렇죠. 일이 있을 때가 더 즐겁죠. 쫑이 두분 만나세요. 너무 남의 인생이라고 지금. 아니, 너무 여자도 하시다면서요. 생각해야죠. 근데 근데- 그럴 때 연애하면은 그 상대방이 더 허하다. 내 남자친구가 너무 바쁜데 누구와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또 걸렸어?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네. 네, 우리 풍물씨에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 먹튀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먹튀라는 게 먹고 튄다라는 얘긴데 어떤 뭐썩 좋은 말은 네, 아니죠. 어감이 별로예요. 그리고 방송 용어도 뭐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 신조 사전 용어에 따르면요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도망간 네. 사람을 속되게 이른 말이 바로 이 먹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야구 뭐 프로리그 같은 데서 뭐 고액 연봉 계약을 한 이후에 뭐 계속해서 부상에 시달리다 그냥 만다든지 혹은 뭐 지지부진한 성적을 갖다가 그냥 다른 팀으로 떠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뭐 먹튀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쓰긴 하죠. 최근 연예계에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뭐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훈훈했었는데요. 지난 2월 12일 바로 1세대 아이돌이죠. 문희준 씨하고 그리고 크레용팝 멤버였던 소유 씨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또 갔었죠. 아, 가셨어요? 정말 맞다. 멋지고 라이브 아름다운. 그날 라이브 방송. 또 라이브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그냥 공연을 찍으셨다. 진짜. 살짝 스타일 상습법이야, 상습법. 아 그날은 제가 살짝 짧게 네. 올렸어요. 짧게. 그날은 그냥. 현진영 씨가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웃기긴 웃겼어. 꿈을 꿨거든. 근데 웃긴 웃겼어. 꿈을 진짜 꿨는데. 아니 그 결혼식 사진을 보니까 앞쪽 두 번째 줄인가 왼쪽에 네. 이 머리 한눈에 그냥 보여요. 머리가 없어서. 네, 그런데 이런 기쁜 일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콘서트 먹튀 논란으로 문희준 씨가 곤란을 겪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문희준 씨가 먹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해 11월에 문희준 씨가 소유 씨와의 결혼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단독 콘서트를 연 것이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문희준 씨가 지난해 1월부터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콘서트가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 이거 먹튀한 것 아니야? 라고 논란이 생긴 거죠. 뭐 그리고 또 뭐 좋은 일에 또 마가 낀다 그러잖아요. 뭐 문희준 씨라고 소유 씨 결혼식 이제 두고서 하는 얘기인데 작년이 2016년이 H.O.T 이제 데뷔 2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문희준 씨가 작년에 1월부터 20차례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그렇게 콘서트가 진행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마치 그 콘서트로 인해서 어떤 거를 결혼 비용을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먹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논란 자체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박현민 기자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콘서트야 뭐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고가로 책정된 가격, 티켓 가격과 20회는 좀 사실 많은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의미를 부여했지만 단독 콘서트를 20회나 연다는 거는 흔치 않은 경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약간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팬들의 주장을 보면 문희준 씨의 공연 티켓 가격이 회당 12만 원 선이었다고 해요. 근데 심지어 중간에는 티켓 가격이 좀 인상이 됐다고 하고 또 이 장소가 큰 곳에서 한 게 아니라 소극장 치고는 고가의 티켓 값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대형 공연 같으면 10만 원 훌쩍 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작은 소형 극장이라든지 뭐 소극장에서 벌어지는 공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 7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희준 씨 같은 경우는 좀 소극장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원 정도 티켓 가격이라면 조금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일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콘서트 횟수가 20회라는 것 때문인데요. 대부분 뭐 연극 공연 뭐 이런 것들이 20회지만 개인 단독 콘서트가 20회인 거는 좀 드문 얘긴 해요. 뭐 이것 때문에 좀 일각에서는 논란이 제기된 거죠. 콘서트를 많이 안 다녀봐서 20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인기 그 가수들이나 아티스트가 콘서트를 하면 10회 하면 많은 거예요. 그쵸. 연간. 전국 투어를 해도. 네, 뭐 이미자 씨 같은 이런 그 성인을 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13번이 굉장히 많은 거고 최대고 20번은 거의 1년에 20번 좀. 그러니까 진짜 그 콘서트 한 번 하고 나면은 진짜 한 이틀 쉬는 사람도 좀 봤는데 그러면 진짜 이 20회를 했다는 거는 체력적으로 거의 뭐 방전 상태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20회는 사실 쉽지 않아. 근데 아마 20주년이어서 또 상징적으로 20회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도전하는 그쵸. 그런 의미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더 문제가 된 거는 이 모든 그러니까 콘서트를 한 이유가 바로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 좀 크게 이 논란이 번졌어요. 사실 문희준 씨가 결혼을 발표한 시점을 보면요. 총 20회의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2주가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발표를 합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또 특급 호텔에서 결혼을 진행한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을 했잖아요. 보면서 아, 콘서트 수익이 이런 식으로 결혼에 활용이 됐구나, 지출이 됐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짐작을 하게 된 거죠. 또 그때 맞물려서 그 시기 때 비와 김태희 씨가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소규모로 정말 작은 결혼식을 했었잖아요. 이것과 또 비교가 되면서 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도 비난이 쏟아진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런 논란 때문에 문희준 씨의 과거 발언과 또 여러 가지 행동들도 덩달아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문희준 씨가 이제 이 결혼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본인이 한 얘기 때문인데 네. 결혼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물었더니 문희준 씨가 뭐 사실 그러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느냐. 결혼에서 마치 뉘앙스가 그 콘서트를 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결혼 자금을 쓴 것 같은 뉘앙스로 이제 말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진심이 담겼다고 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발언들이 이제 정말 섞여가지고 그렇게 좀. 근데 사람 되게 웃기네요. 원래 다 일반 사람들도 시집 장가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다니며 돈 벌어가지고 통장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연예인들은 자기 활동해가지고 돈 벌어서 결혼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문희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좀 재치 있는 대답을 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방송용 멘트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공연장을 늘 갔던 팬들의 목소리라고 하면 한편으론 팬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기도 해요. 서운하지. 네,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 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막 뭐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결혼한다는데 뭐 할 수 있지만 그 20회를 늘 가서 오빠 하고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했던 그 팬들이 조금은 실망스럽다. 그 20주년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네네. 그렇게 이제 결혼 발표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빠 하면서 그 옛 추억을 되살려서 계속 그렇게 추억을 공유하고 했는데 끝나자마자 결혼을 발표하고 네. 내가 그럼 그렇게 여태까지 사랑하는 오빠가 내가 마련해준 돈으로 결혼을 행복하게 잘하면 미리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지를 하고 있었더라면 진심 좀 괜찮았겠지만 진짜 팬이면 좋아해줘야 인지를 되는 거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팬들이 때문에. 나는 문제라고 봐요. 스타와 팬의 관계를 마치 자신과 남자친구처럼 자꾸 오해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남자가 노래가 좋아서 사랑했고 무대에서의 모습이 멋있어서 뭐 좋아했다 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돈을 지불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건데 자꾸 뭐 이 사람이 결혼하면 뭐 돌아설 거라든지 하여튼 자꾸 이렇게 남자친구처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팬의 입장은 또 그런 거예요. 팬의 입장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남자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스타도 나의 이런 감정을 이용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감정을 이용한 기분이 들면 좀 그럴 수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논란에 대해서 문희준 씨가 해명을 했나요? 네,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올렸냐면 팬을 현금 자동 인출기로만 생각했다는 말에는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단 잘못을 탓했고요. 그다음에 팬들을 제일 먼저 생각해왔고 팬들밖에 없었고 음악의 열정 또한 가득했던 가수 문희준의 20년을 왜곡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부탁할게 라면서 자신의 이제 해명을 남겼었죠. 네. 문희준 씨가 이 팬들에 대한 미안함은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난 2월 12일 날 결혼식 당일날에도 뭐 결혼은 이제 비공개였지만 기자들이 사전에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을 찍을 수 있도록 잠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문희준 씨가 이제 팬들한테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속내를 털어놓은 걸 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점을 조금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20회 공연 1년 동안 20회 공연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0회 공연을 한 게 2015년 12월에 20회 공연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율 씨랑 사귀게 된 건 2016년 4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율 씨랑 사귄 시점이 오히려 그 20회 공연을 기획한 시점보다 더 뒤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황상 우리가 볼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쨌든 이 부분 자체 해프닝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팬들을 돈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타가 정말 팬이 나는 이 팬들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면 음반 공짜로 나누고 아니면 콘서트도 공짜로 하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뭐 이익 안 남을 정도 수준만 받으면 됐죠.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이 받잖아요. 그건 뭐냐면 팬들을 통해서 내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팬들을 통해서 나는 경제 활동을 하고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타 스스로도 부정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뭐 사랑만 필요하다, 뭐 여러분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아니 근데 그게 부정을 해서 그냥 진짜 부정을 하고 싶어 부정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말 좀만 잘못하면은 확대 해석해서 기사 나오고 다른 사람은 한편에서 또 반대 의견을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팬들의 사랑, 팬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팬들의 사랑하고 돈을 벌겠어 이라고 말 못하죠. 저는 그보다는 이번 문희준 씨 논란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팬으로서 정말 문희준 씨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많은 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20년 됐을 때 콘서트를 20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 후에 결혼 소식이 나타났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팬들한테는 조금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서 아마도 그래서 좀 실망한 마음에 서운한 마음에 이런 논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남자 스타들이 이미 최장의 인기를 누리다가 결혼을 했고 뭐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논란이 먹튀 논란이라는 게 벌어진 스타는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그 스타와 다른 팬들과의 관계가 약간 서운함이나 이런 지점들이 좀 덜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몇 가지 사건이 저희가 모르는 팬과 가수와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 보니 이런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발언도 사실 팬이 아닌 입장에서는 마치 그러려고 돈 버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팬의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쌓인 상황에서 뭐야 우리 A팀이야? 뭐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팬들은 너무 서운함이 셌고 약간 그 문희준 씨는 약간 예능상의 멘트에서 경솔함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이게 문제가 불거졌던 게 ATM기 발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명도 이제 문희준 씨가 몇 번이나 했고 근데 이게 정말로 진짜 문희준 씨의 팬지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에서의 그러니까 익명의 공간이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팬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팬 코스프레, 그러니까 탑팬인데 여기에 분란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많아요. 나는 문희준 팬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오빠가 너무했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탑팬에서. 만약에 이 초반 발언이 정말로 팬이었는지 요거가 한번 점검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만에 한들 또 이제 팬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수 있는데 직업이 문희준 씨는 가수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은 콘서트를 하든지 음반을 내는 게 그들의 자연스러운 수익 구조인데 그거 가지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거대 기획사들의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팬을 하나의 팬덤으로 모으는 게 숙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 팬클럽에서는 좋아할 수 있지만 다른 팬클럽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예계 최초의 아이돌 부부가 탄생한 특별한 이슈인 만큼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고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텔이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먹튀한 것 아니야? 법인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100%까지 다 면제를 줬기 때문에 뒤통수를 친 게 아니냐. 월급이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다. 심지어는 이 아이고. 완전 먹튀라고.
네, 김준수 씨는 얼마 전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입대 이틀 전에 알려지면서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가수 김준수 씨는 지난 2014년 9월에 제주도에 그 자신의 명의로 된 T 호텔을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채 안 됐어요. 올해 1월에 이 호텔이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입니다. 뭐 사실 뭐 어떤 부동산이든 매각하는 거는 주인 마음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춘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 T 호텔의 경우에는 이제 김준수가 워낙 한류 스타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매각 시점이 1월인데 한 달 후 2월 달에 이제 직원들이, 그러니까 사실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어떤 매각이 있다면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건 제스처가 필요했을, 그러면 논란이 덜했을 텐데 깜깜이로 이제 매각을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이제 된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정말 왜 이렇게 불명예 논란까지 가게 된 건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풍문쇼에서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워낙 김준수가 호텔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옛날부터 많았다고 그래서 아마 가까운 동료 연예인들은 알고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강현웅 국장님 말씀처럼 네. 김준수 씨의 오랜 꿈이 호텔 경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김준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 오픈 때 그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대 때부터 해외 활동을 해오면서 그 다양한 풍경과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담아오는 걸 즐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주도에 처음 갔을 때 신비롭고 아름다운 감동을 잊을 수 없었고, 그 제주도의 꿈의 공간을 짓고 싶었다며 이 오랜 바람, 호텔에 대한 건설에 대한 바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호텔은 제주도 강정동에 있는 부티크 호텔인데요. 이제 김준수 씨 국내외 팬들에게는 꼭 한번 가봐야 하는 성지로 불리고 있다고 해요. 좀 구조를 보면은 5층으로 61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는 본관과 그리고 고급형 풀빌라가 있는 동이 한 4동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영장이 있다고 해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아니, 처음 봤어요. 제 지인이 가봤는데 네. 저렇게 안에 우와. 그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있다고 하고 또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또 팬들이 하더라고요. 네, 많은 팬들이 정말 많이 곳이겠죠? 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비싸지 않을까요? 1박에 어느 정도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이 있고 뭐 풀빌라로 된 곳이 이렇게 좀 나뉘어 있는데 풀빌라는 정말 비싸다고 하고요. 일단 일반적인 룸은 일반 호텔과 다를 바 없이 한 15만 원 선 정도 그 정도라고 해요. 네, 어쨌건 보였던 것처럼 약간 고급스럽게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네. 하는 게 정말로 안에 자재들이 정말 최고급으로 꾸며졌다고 해요. 디자인의 인테리어 같은 게 객실 한 곳당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고 하니까 가구부터 바닥까지 최고급으로 꾸며졌다고 하니 그 정도 가격이 나올 수 있나? 대단하다. 예전에 여기서 화보 촬영도 간간히 했었고 또 최근에 드라마 이제 장소 협찬 이런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제주도 하면은 주요 산업이 관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관광 산업 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좀 특혜를 받은 지역이었는데 이걸 뭐 잘 키워볼 생각 안 하고 왜 팔고 튀냐 이런 형태의 네. 지적들이 있었죠. 그렇게 화려한 마케팅과 자신의 꿈을 완성해 나갔던 김준수 씨의 호텔 사업. 하지만 호텔 경영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김효성 기자님? 네, 일단 오픈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저조한 실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잘 된 편은 아니라고 하고 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었다고 하는데 또 김준수 씨가 2월 7일에 입대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수 씨가 간 그 이후에 호텔이 좀 더 경영난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자에게 호텔을 맡기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CDS 엔터테인먼트가 발표를 했죠.
정말 뭐 이렇게 큰 규모의 호텔을 또 지으려면 또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 호텔 부지를 구매하는 데가 약 17억 원쯤이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호텔 건설을 위해서 약 150억 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그 정도의 규모의 대출이라면 이자만 해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엄청난 빚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신축하고 했으면은 그만큼 현금 흐름이 안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민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경영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김준수 씨가 입대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지을 때랑 다르게 중국 관광객들이 좀 급감하는 뭐 사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황도 있고 근데 앞으로 또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김준수 씨 측에서는 좀 이걸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호텔 매각이 뒤통수를 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이준석 씨가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제 김준수 씨가 입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놔두고 도피하는 입대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강정동에 샀던 이 땅은 2011년에 이 땅을 사서 그다음에 3년 한 6개월 만에 2014년 9월에 이제 호텔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을 열면서 한류스타이다 보니까 제주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예를 들면은 재산세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이런 큰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적게는 50%, 최대로 100%까지 다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먹튀 논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사실 이 제주투자진흥지구는요 사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제주도에서도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호텔의 경우도 상당히 뭐 파격적인 혜택을 나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뭐 제주 국제자유도시법에 따라서 이게 500만 불 이상을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보면 한 60억 정도 될 거예요. 이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뭐 관광이나 교육, 의료, 뭐 첨단 과학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 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이게 일단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개발부담금 이런 것들이 100% 면제됩니다. 이게 그다음 뭐 대체조련비나 아니면은 농지보전부담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50%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재산세 같은 경우도 100% 면제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3년 동안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세가 면제되고요. 그다음 2년 동안은 50% 감면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게 크다는 거죠. 기업들이 할 때는 지금 뭐 3년이 좀 안 됐는데 지금 뭐 이익 공개 한 4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10년 돼 가면은 더 많은 이익을 더 볼 수 있었죠. 이게. 혜택을 받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동일한 호텔을 지었을 때는 그 정도 혜택을 못 받았을 거예요. 김준수라는 브랜드 때문에 그 호텔에 대한 특혜를 준 건데 이게 3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2년 반 만에 이 호텔을 매각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차익이 생기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손실을 입었다라고 제주도 측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준 이유는 분명히 제주도에서 김준수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뭔가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훨씬 제주도에 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혜택들을 준 건데 이 파격적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만 이렇게 팔고 나가니까 이거는 이제 먹튀다 이제 이런 비난들이 있었던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준수 씨 측에서 제주시청의 그 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서 투자진흥지구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또 세금 부분도 관련된 세금 역시 자진해서 내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요. 근데 사실 이런 이유, 그러니까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줬는데 나중에 뭐 기대했던 기간보다 빨리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내고 이래서 논란이 된 경우는 꼭 김준수 씨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이유도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T 호텔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또 이게 문제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데요. 김준수 씨가 이 호텔을 맨 처음에 오픈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바가 있대요. 제주시와 이렇게 여러 가지 협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투자진흥직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서 T 호텔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을 하겠다. 또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뭐 재단을 만들어서 뭐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관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 강정마을 노인회에 냉난방 비용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뭐 제주도에서 제안하는 각종 해외 홍보 마케팅 이런 분야에도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상 이 호텔이 개관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김준수 측의 입장은 좀 달랐는데 시도는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 김준수 씨 역시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거에 관련된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도 관계자분들 역시 수년간 제주를 위해 갖가지 일정과 프로젝트에 동참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었다라고 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한 거고 네, 그리고 문화예술 인재 육성 장학재단은 물론 장학금 10억 원 정도의 지원 사업 역시 2023년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김준수 씨가 그 호텔 매각 논란이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이게 뭐 매각하지만 매각하는 것은 본인 뭐 생각에 따른 것인데 그 매각을 하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호텔 관계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이건 역시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월급이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다. 그 약속한 날짜보다 20일 정도 후에 항상 그렇게 들어와서 카드론으로 생활을 했고 월급으로 그 돈을 갚는 이런 생활이 좀 반복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많이 충격을 안겼죠. 아, 임금체불.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매체가 그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를 뭐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 한 달 이상 지연이 됐던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4대 보험이 연체되기도 했다고 해요. 아이고사. 그럼 안 된다. 뭐 4대 보험까지 연체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어려웠던 걸로 보이는 게 이거 잘못되면 신용등급도 내려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호텔 측에서 실제로 기대했던 그런 어떤 현금 수입이 안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월급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25일이 월급날이라고 그러면 카드 결제일이 30일이나 다음 달 5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며칠 내로 꼭 들어와야만 카드 연체자가 안 되는 거고 신용 등급의 이상이 없는 건데 그게 어쩌다 정말 한 번도 아니고 몇 달이 이렇게 계속 연속되더 일어나다 보면 정말 직장 생활자들은 막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우리 많은 그러니까 꼭 이 김준수 씨 아니더라도 많은 중소기업 혹은 뭐 좀 작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원들 월급의 날짜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큼 정말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라는 가장 거예요.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월급을 제때제때 받아도 그게 충분치 못해서 개인 파산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최근에 봤어요. 부족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제때 못 받는다면 그 고통은 더 심하겠죠. 그렇죠. 약간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이면 약간 다른 포인트보다 임금 체불 이 포인트에서 약간 맞아요. 도저히 맞아요. 이거에다 맞아요. 힘을 실어주거나 이해를 해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란 게 자기 삶과 시간을 거의 온전히 내다 바치고 그거에 대해서 한 달에 딱 하루 들어오는 월급으로 사는 건데 그거를 예전에 제가 체불했다는 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며칠을 좀 늦게 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근데 그게 그 늦게 주는 한 3, 4일 동안 사장님의 행실이 다 보여. 그럼요. 나한테 늦게 주면서 밥을 저 8,000원짜리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 하나 안 입고 보이더라고요. 사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감과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준수 씨 측에서는 해명을 했나요? 네, 김준수 씨가 직접 SNS를 통해서 이 논란과 관련한 해명 글을 올렸는데요. 일단 자신은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호텔 소유자로서 경영에서 이익을 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며 하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먹튀는 절대로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호텔을 통해서 수익도 없었고
최근에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번 그 가수로서의 소득도 모두 호텔에 들어갔지만 자신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전역 후에 모든 사실이 제대로 증명될 것이다라고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호텔 측에서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호텔 임직원의 임금 체불은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매각 대금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퇴직 급여를 산정해서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지난 2월 9일 날 홈페이지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준수 씨 역시 호텔 매각 과정에서 그 매수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이 고용인에 대한 안정적인 승계였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최대한 고용 승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약간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그 2개월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김준수 측이 최소한의 나름대로 그 어떤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는 평가할 수 있는데 단지 2개월이라면 실질적인 고용 승계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리고 임금 체불 부분도 이거를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조금 기다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임금 체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명백하게 임금 체불이 체불이죠. 맞아요. 하루라도 늦게 주면 그건 임금 체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월급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할 생각보다 지금 자신들이 뭐 잘못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건 좀 사업자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김준수 씨의 형이죠. 김무영 씨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동생이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힌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텔에서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도 그걸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그냥 필요한 돈을 맞추기 위해서 차를 팔기도 하고 시계를 팔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메워가면서 운영을 이어왔다라고 전하기도 했고 또 이 월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수 씨가 잘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했죠. 근데 저는 김준수 씨 형이 했다고 해도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김준수 씨가 이걸 한다라고 너무나 언론에 크게 떠들었고 여전히 팬들은 그 얼굴을 보고 이곳을 선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프리미엄으로 생각해서 이 호텔을 갔을 테니까요. 그리고 약간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차와 시계를 타라가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과연 차와 시계를 판다는 것이 그리고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몰라서도 안 되지만 모른 채로 차랑 시계를 정말 팔았을까 싶은 부분은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김준수 씨 측에서 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가 않은데 한참 회사 경영이 어려운 이 시점에 김준수 씨가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뭐 어떤 사진이냐면 아주 고가의 뭐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과 함께 사진을 찍는 뭐 이런 사진들을 막 올렸단 말이죠. 근데 직원들은 지금 뭐 월급을 받네 못 받네 하고 있는데 이 호텔의 대표 혹은 뭐 실질적인 대표라고 여겨지는 김준수 씨가 그렇게 뭐 고가의 차량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들이 결코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겠죠. 말하기 힘들죠. 내 임금은 체불되고 있는데 뭐 연예인은 또 연예인대로 연예인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그건 또 김준수 입장에서 또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은 연예인 하다가 또 어려운 티를 내면 그거에 또 피드백 효과를 내 가지고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간 직원들이 느낀 체감 온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 이 논란의 시작은 경영난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매각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경영난은 어떤 사업체에서나 사실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 경영난의 원인을 가족 경영 때문이다라는 시선도 있어요. 사실 이 가족 경영이 굉장히 폐해가 많습니다. 저도 저희 식당 사업을 가족들하고 하는데 지금 힘들죠? 힘듭니다. 네, 이 구조를 보면요, T호텔은 이제 가족 회사로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김준수 씨의 아버지가 호텔의 회장을 맡았고요, 형이 대표이사를 맡았고, 사촌이 경영기획실장을 맡았고, 총 지배인은 이모가 맡았다고 해요. 김준수 씨는 사내 이사였고요.
그런데 그럼 가족이 이렇게 함께 운영하는 게 뭐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뭐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규모가 좀 작은 경우는 사실 뭐 가족 경영에서 잘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좀 더 규모가 커질수록 좀 전문 경영인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요. 조직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제대로 좀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경영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들이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형이 뭔가 돈 빼돌리는 거를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가족 경영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불투명한 경영 이쪽으로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한 회사들 사실은 뭐 몇 군데 있기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김준수 씨가 호텔 운영 당시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큰 논란이 생기면 이것까지 다 이제 맞물리면서 이것도 혹시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일단 호텔에서 열린 김준수 씨와의 팬미팅이 또 지금 뭐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 지난 2월 3일에서 5일 2박 3일간 바로 이 T호텔에서 김준수 씨와 팬들이 함께 시간을 갖는 그런 이벤트가 마련됐다고 해요. 이 팬미팅이랑 제주도의 그 관광 이것이 맞물려서 이제 구성이 된 상품인데 이 팬미팅 참가 비용이 88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항공권은 불포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비싼 것 아니냐라고 비난을 받는 거죠. 사실 또 이 일정표를 보면 김준수 씨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2박 3일 기간 동안 2일차에 만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오전 관광 중에 잠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4시간 정도 팬미팅이 있는 게 고작이었다. 아, 1일 차에는 못 보고요. 네, 1일, 3일 차에는 못 보고 이틀. 김준수 씨는 거의 그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을 많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외 팬들이 이 마케팅, 이 패키지에 참여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들만의 마케팅이자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결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호텔 매각 논란으로 뜨거운 가운데 김준수 씨는 결국 군입대를 했고요. 그런데 입대 후에도 또 다른 논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김준수 씨 측에서 입대를 기념해서 입대 기념 주얼리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팬미팅에서 기념해서 제작한 상품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입대한 이후에 매달 계속 새로운 주얼리를 출시하는 것을 해서 제대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출시한다고 하니까 많이 나오겠죠. 네. 2월 3일 날 출시가 됐는데요. 이 제품을 좀 보면 순은으로 제작이 돼 있고 뭐 14K로 도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약 20만 원대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게 나왔을 때 문제가 됐던 게 그런 은을 그렇게 판매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가격에 판매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너무 고가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굿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스타의 굿즈가 정말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겨졌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팬이 아닌 사람 네, 입장에서. 퀄리티로 봤을 때.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갖고 싶은 거고 이번에 나왔을 때도 사실 군대 입대를 해서 그동안 못 보는 준수 오빠의 그런 주얼리를 살 수 있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팬이 있고 구입하는 팬이 있다면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 되지 근데 않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스타는 장사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장사를. 김준수 씨 같은 경우는 해도 조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이 가격이 다른 데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맞아요. 아니,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하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 팬이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살 수 있는 금액이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조금 선을 넘어간 것 같은 게 입대하면서 한 번 파는 건 괜찮은데 이걸 매달 출시한다는 포인트가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죠. 뭐냐면 뭐 내가 생일이 5월 달이다, 6월 달이다 그러면 난 6월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사겠다라는 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 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길게 뭐 다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컬렉션처럼 아마 다 살 사죠. 거예요. 이 합리적인 근데 소비가 안 돼서 일반적인 스타일 굿즈라는 게 예를 들어 아니면 받는 대로 더 비싸게 만들겠죠. 할 그게 거야, 맞는데 아마. 얼마나 되겠어요. 개수가 제한돼 있으면은 저 같으면 한정판이면 더 비싸. 투자 목적으로도 사보고 싶을 시기적인 것 같아요. 한정판인 거죠. 시기적인. 한정판. 1월에 나오는 거, 2월에 나오는 아니 거. 그게 한정이네. 투자 군대 목적으로 입대하는 다른 걸로 동안만 만들고 한정으로 파는 나는 거예요. 근데 김준수 씨에 투자 대해서 목적으로. 예를 들어 김준수 씨가 근데 평소에 굉장히 열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뮤지컬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일을 본분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하면 나는 괜찮은데 오히려 비난을 해야 될 사람은 자신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상품에만
이런 뭐 상업적에만 네. 매진하는 사람들은 비난받을 만하지만 김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의 몫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니죠. 좀- 그러니까 네. 이런 주얼리 판매 같은 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2년 정도 쉬게 되면 그 사이에 뭐 그동안 나를 뭐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내놔도 아마 팔리긴 팔릴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매달 펜던트 만들어서 팔고 근데 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굳이가 아니고 재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스타들이 이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이게 입대해서까지 돈을 벌려는 상술이냐 아니면 김준수가 스타로서 할 수 있는 팬 마케팅이냐 뭐 이런 입장이 있을 때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벌려는 상술도 상술이 뭐 나빠요. 다들 상술로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그러나 팬 서비스 차원에서 뭐 의미 있는 행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를 하기에 앞서서 그냥 살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닐까. 내주자. 예전에 룰라 시대에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때는 끼케야 이제 그 사서함이라고요. 저희가 이제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이제 150원, 200원을 내서 그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가 팬들과 스타와의 어떤 그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뭐 상품이자면 상품이었죠. 네. 어쨌든 입대 전 오명을 안게 된 김준수 씨. 그의 해명대로 전역 후에는 이런 논란에 대한 해명들이 속 시원하게 밝혀져 있길 바라겠습니다. 먹튀를 당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8천만 원을 들고 튄 배우 씨의 매니저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매니저 황 씨가 어머, 안돼. 진짜? 먹튀를 당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8천만 원을 들고 튄 배우 씨의 매니저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매니저 황 씨가 어머, 안돼. 진짜? 연예인이지만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튀라는 오명을 쓴 스타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먹튀를 당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풍문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스타들입니다. 이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건 그 누구에게다 찍히는 것보다도 더 아퍼. 짜증나. 아퍼. 연예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하면 바로 매니저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연예인과 매니저가 참 많은 걸 공유하고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비밀 연애를 하는 경우나 뭐 비밀 이런 폭로 이런 거 보면은 꼭 매니저나 아니면 그 스텝 그런 그 그렇죠.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까운 되게 많아요. 네. 생각보다. 사실 뭐 이번에 최순실 사태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 가까운 지점에 있던 사람들,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 운전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면서 이 거대한 국정농단 실체가 네.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얘기할 연예인의 발등을 찍은 사람들이 매니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의 돈 무려 8천만 원을 들고 튄 매니저가 있는데요. 세다. 바로 배우 정준호 씨의 매니저입니다. 헐. 돈을 갖고 튀었어요? 뭐 정준호 씨가 방송에서 본인이 이거 사실 좀 본인이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운 일이라 쉬쉬하고 있다가 밝혔는데 행사나 무슨 뭐 팬미팅 같은 거 큰 걸 하면 정준호 씨 제가 알기로 한 번에 5천만 원씩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번에. 뭐 아마 이 무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정준호 씨가 이거를 이제 이 자신의 매니저가 자기가 자리 비울 때 체크카드에서 한 20번에 걸쳐서 조금씩 돈을 빼갔는데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준호 씨는 20번 빠져나갈 동안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또 소소한 또 먹튀도 있어요. 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과감하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이제 은행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매니저한테. 그럼 이제 매니저가 몰래 더 많이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 5회에 걸쳐서 200만 원을 좀 이렇게 더 빼가지고 인출을 해요. 아니 영수증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꼼꼼히 안 안 챙기시는 보는 거죠. 거죠. 바쁘니까. 몇 년 전이에요? 믿기도 하고. 네,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렇죠. 몇 년 전이면은 혹시 그 문자 서비스가 안 되는 그거 안 될 네. 때죠. 지금은 이제 문자에 자동으로 인출이 되면 찍히잖아요. 정말 좋은 서비스구나, 문자 서비스. 이제 정준호 씨가 아무래도 뭐 촬영 등으로 바쁘니까 그래서 지갑 같은 것도 매니저에게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니저가 이제 평소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밀번호를 통해서 자신의 계좌에 이렇게 이체하는 방법을 조금씩 하면서 거액을
빼돌리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단돈 생각해요. 몇만 원이라도. 이런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특히 뭐 행사를 갔을 때 현금으로 받을 경우 맞아. 정확히 금액을 얘기 안 네. 하고 예, 맞아요. 다른 금액을 얘기하고. 저도 네. 매거진에서 일을 하니까 표지 촬영을 하면 좀 소정의 모델료를 드리기도 해요. 네네. 근데 어떤 매니저들은 현장에서 페이로 달라고 현금으로 달라고 뭐 이런 매니저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제가 이렇게 유심히 좀 보죠. 이거를 좀 살짝 이렇게 약간 전문용어로 삥땅 치려고 하시는 분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죠. 아니 그런데 매니저는 무슨 이유로 8천만 원을 가져간 거죠? 그 가져간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준호 씨는 매니저 관계도 굉장히 본인 성격과 똑같아요. 굉장히 의리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매니저도 아주 심성이 착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이 매니저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잠깐 형님 돈을 본인이 이제 잘못인 걸 알지만 잠깐 빼서 도박을 하고 나중에 채워야 되겠다. 근데 도박이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자꾸 잃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빼다가 이렇게 이제 많은 돈을 네. 빼간 상황이 된 거죠. 정준호 씨가 사실 저희 고향 옆에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깝게 지내기도 했는데 사람이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고 뭐 대인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성격이 너무 좋고 서글서글. 서글서글하고 뭐 손해 나면 좀 에이 그거야. 뭐, 괜찮아, 그냥 넘어가.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사람 잘 믿고 좋아하고 부탁 잘 들어주고 뭐 이런 편이라 뭐 하나 했다가 뭐 좀 누가 실수해서 이게 뭐 소위 말아먹는다고 하죠. 말아먹어도 아유 그럴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예전에 제가 기억으로 그 매니저가 강남에다 일식집을 하나 냈을 때도 정준호 씨가 시간 스케줄 없을 때 항상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얼굴마던데 우와. 굉장히 정준호 씨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네. 차이가 있죠. 되게 계산적이지 않고 약간 되게 퍼주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어쩌면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 사고친 매니저도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만하죠. 그럼 정준호 씨는 매니저를 신고를 했나요? 정준호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그 시기에는 이미 매니저가 도주를 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준호 씨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럴 수 있다. 게임에 빠질 수 있으니 돌아와라.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단문이 또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갚을 수 있으면 월급을 타서 평생 갚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답신이 왔다고 해요. 이제 정준호 씨가 나름 뭐 대인배라고 할까요? 그런 좀 풍모로 좀 넓게 그냥 용서 혹은 이제 기다려 주려고 했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신고를 하게 됐고 결국 이제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또 뭐가 두둥. 바로 이 매니저 황 씨가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전과 20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범이요? 결국 이 재판부는 피고인 그 매니저 황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준호 씨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은 했지만 피해 금액 중 6,700만 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과 또 상습적이고 여태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해요. 그럼 지금 현재 그 매니저하고는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정준호 씨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다달이 고향에 내려간 매니저가 다달이 갚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요. 연예인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당한 사건이 있다고 하네요. 아빠 어디가에서 우리 준수 아빠로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이종혁 씨가 직접 당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종혁 씨를 비롯해서 그 이종혁 씨가 속한 그 전 소속사에 있는 여러 연예인들이 당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종혁 씨는 화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되게 그런 거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거든요. 보여지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종혁 씨의 매니저인 최 씨가 어머니의 그 병원 치료비로 필요하다고 2011년에 3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3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두 번의 돈을 빌렸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같은 해 7월이죠. 음주 단속에 걸렸다라면서 30만 원을 또 달라고 했다고 해요. 뭐 거짓 병원비에 이제 음주 단속 뭐 이 핑계를 넘어서서 2012년 1월에는 출연료로 이종혁 씨에게 전달돼야 될 상품권 150만 원어치를 또 꿀꺽
하기도 했었고요. 2011년하고 2012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이종혁 씨의 돈을 또 다소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수법으로 돈을 빌렸네요. 그런데 이 매니저가 이종혁 씨뿐만 아닌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최 씨는 그러니까 상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2년 동안 그 연예기획사에 근무하면서 근데 이종혁 씨뿐이 아니고 그 같은 소속사에 있는 연예인들, 뭐 심영탁, 신주아 이런 연예인들 포함해서 한 7명한테 2천만 원 정도를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제 끌어모아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뭐 짐작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그 어머니 병원 치료비를 얘기했을 때 암에 걸렸다고 했던 네. 사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이런 압류. 이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수법이 정말 뛰어나신 네. 분이에요. 아니 아유. 그러니까 되게 못돼 처먹었다. 네. 아무리 사기 지금 진짜 자기 못하네요. 어머니를 일단 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혁 씨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없는 돈 셈 치겠다. 그래서 이제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역시 뭐 마찬가지로 소속사 측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최 씨는 2013년에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돈도 돈인데 막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네, 맞아. 아무래도 가족처럼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니저의 먹튀로 배우 생활에 위협을 느낀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한혜진 씨입니다. 대체 한혜진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한혜진 씨는 2002년에 데뷔를 했는데 2004년에 그대는 별이라는 KBS 아침 드라마에 첫 주연을 맡게 됩니다. 불과 데뷔한 지 2년 만에 첫 주연이니까 굉장히 기쁜 일인데 그 기쁨도 잠시였는데요. 매니저가 한혜진 씨의 출연료를 들고 해외로 도피한 사실에 밝혀집니다. 그 드라마를 이게 아침 드라마면 거의 매일이거든요. 네. 주중에. 출연료가 엄청 출연료가 이게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얼마를 들고 도망을 친 거예요? 신인이었고 주연으로 좀 파격발탁이니까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작품이 굿세어라 금수나였는데 이 당시에 50에서 60만 원의 회당 출연료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작품에서 그거보다는 적게 받았다 치더라도 100회였거든요. 그러면은 꽤 상당한 금액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혜진 씨 신인 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되게 검소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정말 돈을 아껴서 잘 쓰시는 분인데 그런 사정을 정말 잘 알고 계실 매니저분일 텐데 어떻게 옆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 한혜진 씨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가정사까지도 이 매니저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일단 그 예로 한혜진 씨의 매니저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혜진은 소녀 가장이다라고도 설명하면서 또 한혜진 씨 아버지가 원래 건축업을 했었는데 IMF 이후로 굉장히 그것이 무너지면서 실패를 했고 그 이후로 인천에서 그 현장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그 언니가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언니들 시집 보내는데도 한혜진 씨가 많이 일조를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8천만 원 정도는 뭐 필요하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액수까지 한혜진 씨의 그 사정을 전한 걸 보면 그녀의 속사정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당시 이제 한혜진 씨가 당시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막막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면허증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롱 면허 있잖아요. 차를 이제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스케줄을 다니면서 심지어 사고도 여러 번 났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한혜진 씨는 굉장히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 배우를 그만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왜냐면 당시에 돈도 없었고 매니저도 이제 없었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는 끝나가는데 차기작에 대한 섭외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길이 막막한데 내가 지금 배우를 더 계속 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이 매니저 혼내주고 싶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없는데 그냥 인간에 대한 그 배신감이 저는 좀 느껴지고 앞으로 한혜진 씨는 누굴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럼요. 트라우마가. 결국에 그 매니저를 찾았나요, 한혜진 씨가? 일단 한혜진 씨 측에서 이렇다 할 뭐 법적 대응이라든지 소송 이런 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매니저를 뭐 찾거나 뭐 이렇게 내가 내 돈을 다시 달라 뭐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한때는 연예계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금요일 날 전화가 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월요일 날 해줄게라는 얘기를 해라.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항상 금요일 날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거는 뭔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돈을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끌어서 챙겨서 이제 어디론가 사라지려고 하는 듯한 행동일 수 있다. 아니, 금, 토, 일 3일간은 뭐 연락을 안 하게 되잖아요. 또 주말이니까 뭐 돈 은행하고 거래도 뭐 갚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월요일 날은 어김없이 그분이 잠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돈은 아닌데 현물, 물건 같은 거. 왜 제가 행사를 해주고 거기서 엄청 준 거죠. 네. 가방이든 뭐든 엄청 줬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저한테. 나중에 관계자가 그때 물건 잘 받으셨어요? 들어보니 매니저가 다 갖고. 네. 지금 뭐 저도 한 10년째 한 매니저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참 매니저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그러지 10년째 마라. 못하셨어요. 네. 10년째 잘해주셨어요? 네, 뭐 잘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10년이나. 10년을 네. 같이 쓸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또 반대로 기획사를 울리는 연예인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불만을 품고 네. 소속사를 향해서 소송을 거는 논란인데요. 바로 슈퍼주니어의 한경, 그리고 엑소의 크리스, 루한, 타오 이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바로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인데요. 이 4명의 아이돌 멤버들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제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돌연 중국으로 간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한참 바쁘고 잘 나갔던 때인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긴 계약 기간 때문에 이제 뭐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슈지 한경은 13년으로 돼 있었고 또 엑소의 다른 멤버들이 10년. 그러니까 이제 키워서 그 과정이 그 정도인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길어 보이긴 해요, 사실. 사실 제가 알기로 한경 씨가 저보다 한 살 위일 텐데. 진짜? 그러면 풀려나면은 거의 30대 중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좀 아이돌 생활은 좀 길어 보이긴 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특히 이제 긴 계약 기간도 문제였지만 그 외에 대우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했는데 엑소의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자신을 어떤 뭐 부속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아티스트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통제의 대상, 부속품 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컸다. 이런 내용도 얘기하긴 했습니다. 네, 엑소의 루한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단 전속 계약 그 체결 후에 데뷔 전까지 거의 매일 10시간 정도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는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고요. 또 소속사에서 중국인 멤버와 한국인 멤버 그 사이를 좀 차별을 뒀다. 심지어는 휴가도 차별을 받았다고 하고 사생활의 침해 또한 받아서 이것이 불만이었다라고 토로했죠. 전속 계약 해지 소송에서는 당황스러운 게 회사도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이돌 그룹 하나 5인조를 만약에 꾸린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한 2년 정도 트레이닝하고 데뷔까지 시키는데 적게는 한 4, 5억 원에서 많게는 한 10억 원까지 든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회사가 투자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뭐 한 1, 2년 후에 떠나버린다. 이렇게 되면 회사로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될 때까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된다는 보장은 거의 잘 된다는 보장에 비해서 거의 진짜 굉장히 희박한 도전을 기획사 입장에서 하는 거고 될 때까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2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투자거든요. 근데 그 제작을 하실 때 보면은 대충 한 몇 년 정도 되면 이거는 될 것 같다, 이건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드세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져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3년을 보더라고요. 3년 동안 정말 끊임없는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계속 쭉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까지 인지도가 없으면 이건 굉장히 큰 이제 힘든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간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들어갔어요. 와, 한 팀을 운영하는데 참 그 뭐 가요 제작 지금 뭐 이상민 씨도 얘기했지만 제작자들의 기준이 뭐냐면 되게 이제 연습생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연습생 데리고 있으면 그냥 한 달에 월 3천만 원은 기본으로 든다. 그러면 2년 정도는 애초에 이제 뭐 이쪽에서 총알이라고 그러죠. 어떤 자금을 비치해 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 총알이 바닥 날 때까지 기간을 한 2년을 보는 거죠. 중소
업체 기획사 같은 경우는 그럼 2년 안에 데뷔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물거품 되는 거고 돈과 관련돼 있는 거죠. 사실 과거에는 노예 계약, 뭐 종신 계약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2009년 7월에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골자가 가장 중요한 전속 계약 기간은 최대 7년으로 한다라는 조항이었던 건데 이래서 뭐 아티스트 나름대로의 권익을 좀 보장받고 기획사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투자한 것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죠. 네, 그러면은 뭐 전속 계약 해지 소송 이후에 이 소속사에서는 어떤 입장을 비쳤나요? 뭐 소속사는 네. 어쨌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했던 그런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전속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단순히 계약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 가운데 한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그룹 활동으로 인기를 끈 그 멤버들에게 중국의 브로커가 입김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했어요. 브로커요? 네. 이 사실 소속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송을 할 이유가 없이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큰 인기를 얻게 되니까 개인의 이득에 좀 눈이 가게 되고 그 마음을 안 중국인 브로커 혹은 그 배우 세력들이 뒤에서 그야말로 입김을 불어넣어서 조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었죠. 에이, 설마요. 아니요, 그런 경우가 진짜 그런 경우가 많지. 많습니다. 한경 씨 같은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브로커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 문제는 자기네들이 해결해 주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추기고 부모를 찾아가서 뭐 그 이상의 걸 제시하면 얼마든지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요. 브로커. 근데 그래서 나머지 그 이 멤버들 한경 씨는 중국에서도 대단히 성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나머지 멤버들도 다 성공하고 있나요? 굉장히 중국에서 대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여기 국내하고 갈등일 뿐이지 현지에서는. 자, 결국 소속사와 연예인의 입장 차이에서 생긴 논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 과연 과잉 반응일까요? 정당한 대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분명히 문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몇 년 동안 아주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스타로 데뷔하는, 그러니까 아이돌로 데뷔하는 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스타로 그리고 데뷔하게 되면 나는 굉장히 좀 편하게 혹은 연애 생활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데뷔하고 나서는 뭐 거의 뭐 잠도 쪽잠밖에 못 잘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인 멤버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소송까지 좀 발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SM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SM이라는 회사의 업력을 따지자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나름대로 그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시스템에 포함시킨다는 거는 국내를 떠나서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관심받을 일이에요, 사실. 혜택이겠네요. 그 안에서 연습을 하고 그 안에서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근데 그 안에서 가수가 돼서 엄청나게 뭔가 인기를 얻었을 때 그 이후에 이런 행동은 글쎄요, 회사 입장에선 정당한 어떤 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팬들이 가장 어쨌건 그들 곁에서 그들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멤버들이 나갈 때 팬들마저도 그들에 대해서는 어쨌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단 말이죠. 나머지 팀원들도 있고 그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마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슈퍼주니어와 엑소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그 슈퍼주니어의 한경 씨 같은 경우에 그 뭐 무난하게 해결이 좀 됐어요. 뭐 항소심까지 법정 공방이 진행이 됐다가 2011년 9월에 한경 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그냥 원만하게 좀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엑소의 크리스 그리고 루안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계약대로 2022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장을 하는 방법으로 서로 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한편 타오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조정 기일을 통해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양측에서 서로 이의 신청서를 냅니다. 아마도 이 법정 공방은 좀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네, 모쪼록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서로가 등을 돌리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요, 먹튀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쇼킹하고 아주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는